봉지욱 기자와 함께 아주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네. 박지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폭 연루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에 보도를 하고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이재명 악마가 본격적으로 먹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관련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예. 봉지욱 기자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BS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고, 그할 팀에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SBS 노조 측에서 예. 반발을 했어요. 아니, 2021년 장영하의 조폭 연루설 사건이 무죄받은 것이지, 우리 2018년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죄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2021년 사건 무죄를 갖다가 그보다 3년 전에 보도한 그 안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어요.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노조 성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알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다. 언론 자유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성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야기할 부분은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건과 네. 2021년 조폭 연루설 건은 예. 연결돼 있다. SBS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예.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태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범인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체포되고 한 게 2018년 3월이에요. 인터폴 공조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체포를 해서 2018년 4월에 우리 경찰이 데려옵니다. 예, 그게 범인 김형진인데 김형진. 예, 김형진. 그리고 그 아래 방송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김형진이 들어오고 나서 석 달 후에 방송이 됐죠. 네. 방송이 됐고 2018년 10월 방송 석 달 후에 김형진이 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7월 파타야 그 후 1년 방송 내용은 자료 11번 이게 하도 좀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인물관계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예, 가장 윗줄에 이제 김형진과 윤명균이 예, 이제 피해자 당시 프로그램 개발자 임동준을 이제 숨지게 하고 두 명의 범인이 이제 나중에 잡혀서 처벌을 받는데 방송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 도피해 있던 김형진이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이제 송환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형진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그 자금을 댄 것이 성남 지역 조폭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로 알려진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다. 이게 방송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준석의 코마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우수기업 중소기업 우수 장려상 이런 것들을 주고 일부 용역을 주고 이것 때문에 마치 이렇게 보면 김형진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이 이재명으로부터 특혜를 받다 이 이제 구조예요. 네. 이 구조인데 이게 이제 방송 내용이죠. 근데 3년 뒤에 2021년 대선 이제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네. 감옥에 있던 박철민인데 박철민은 2017년경에 이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조직에서 나온 전직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었는데 얘가 이제 감옥 안에 있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거예요. 뒤늦게. 네. 그냥 갑자기 상상해낸 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후에 이준석 또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다른 사건은. 감옥에 있는 박철민이 감옥에 있는 이준석에게 서신을 보내요. 뭐라고?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오. 네, 서신을 보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거기서 착안한 거야. 그렇죠. 제가 그냥 제 상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차차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박철민이 그때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본 다음에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한테 서신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가서 이준석을 만나라.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번에 박철민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박철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허위 조작 사건을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 박철민의 부친이 알고 보니까 성남시 의회 시의원이었어요. 박철민 아빠가. 성남시 시의원이고 박철민의 아버지가 네. 장영하와 아는 사이입니다. 지인관계 같은 국민의힘이니까. 아, 국민의힘. 네. 오. 그래서 박철민과 박철민 부친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오.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오. 대박이야, 뭐야. 야, 이거 대박이네. 네. 그래가지고 박철민이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줄 수 있냐? 내가 이준석 대표 형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아, 내가 이준석 네. 형님이랑 같이 이재명 잡으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그렇죠. 있냐?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이준석 측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뒤에 누가 있냐? 너 그걸 뒤에 누가 발표하라. 있어? 그렇지. 그건 너가 아니고 너가 자꾸 뭐 사업비도 대주고 형량도 감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네 뒤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 같이 할지 말지 네. 하니까. 그렇지. 물어보니까 판결문에 보니까 거기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을 하더라고. 국민의힘 네, 관계자가? 국민의힘 관계자. 판결문에 박철민 배우로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게 국민의힘하고 네. 이낙연 캠프입니다. 이낙연 캠프.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은 이제 박철민의 자필 편지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 해줄 겁니다. 라고 나와요. 와.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장영하 어찌됐든 이게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이 네. 눈다발 사진이고 다 그렇습니다. 완전 조작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알 보고 상상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거절해요. 거절하고 얘를 고발해버려. 박철민이랑 장영하를 고발해버려. 예. 이준석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얘가 내 인생 망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장영하 고발을 하는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박철민하고 장영하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했어요. 이제 윤석열 당선됐어요. 검찰이 박철민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재판에 넘겨요. 장영하를 빼줘요. 와.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예. 이 사건 과정에 판결문에 보면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누군지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이건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서 장영하뿐만이 아니고 박철민에게 이런 기획 조작을 만약에 도와줬거나 배후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장영하까지 빼줘. 근데 이건태 지금 의원이 당시에 장영하를 왜 빼주냐 해가지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겨우 장영하를 뒤늦게 법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재정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야 검찰 수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사건을 보시면 어쨌든 그 자료 1번을 보여주시면 자, 요거 이게 박철민의 1심 판결문인데 네. 법산 씨 한번 읽어주시죠. 자,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 이거 SBS 노조들 봐라. 방송 등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성남국제마피아파 활동 전력을 배경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의 성남국제마피아파와 관련된 구체적 비리를 폭로하여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와. 이게 이제 판결문에 기재된 박철민의 범행 동기예요. 이거. 방송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 이거는 SBS 노조에 보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예. 가까스로 재정 신청을 해서 장영하를 검찰이 수사하게 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장영하가 네. 1심 무죄가 나왔어요. 장영하의 무죄가 나온 판결문을 봤더니 또 그 알이 등장해요. 두 번째,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박철민의 태도, 박철민과 이준석의 관계, 이준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준석과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언론의 보도 이게 그 알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해야 이게 유죄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 유착 의혹이 다 불거져서 장영아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무죄의 알이지? 근거가 돼. 예, 그 알이지? 그 알이죠.
이거 보도하는데 그 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알이 얼마나 나쁜 짓이야 지금 이거는. 이 판결문을 보니까 또 그 알에서 그 이준석의 코마트레이드 우수업체로 해줬다는 거 그것도 이재명이 뭐 지시하거나 연루된 사실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준석의 회사를 우수업체로 해줘라고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오히려 그 포상 담당 직원이 지 맘대로 했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았대요. 그 직원이, 성남시 직원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된 건데 뒤집어 보면 시장이 시켰다면 그 직원이 왜 징계받습니까? 지금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근데 판사는 방송에서 이제 제기했던 여러 의혹 중에 그 우수업체 선정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박철민이 허위 조작 폭로를 하는 동기도 그 알 방송이었고 장영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도 그 알 방송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지금 판결문에 나온 거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진짜로 조폭은 박철민의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자료 3번. 아까 얘기해 주신 예. 것처럼 박철민이 시의원인 아빠한테 전직 시의원이었죠. 전직 시의원. 이때는. 예. 예. 아버지, 이준석 형님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자료 준비를 해주신다면 합리적으로 형량 감축이라든지 어떤 방면에서든 이준석 형님께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명확해야 이준석 형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거네. 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답변을 뭐 이렇게 받았고. 근데 수사 기록에는 자세히 있겠지만 판결문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이제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이제 서신을 계속 보내요. 네. 그 다음 4번 자료.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우 송구아우나 형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국민의힘과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V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서는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에게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예. 나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는 국민의힘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준석 측에서 그래서 네 뒤가 누군데? 뭐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 라고 이제 답변이 오니까 6번 자료. 이번에 이제 박철민의 지인이 박철민의 변호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박철민이 지인이. 예. 요거 5번이네요, 5번. 자, 국민의힘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겠다. 이준석 측에 요거를 전달해라. 그러니까 박철민의 지인이 지금 판결문상으로는 국민의힘 관계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6번 자료. 자, 조폭 그러니까 박철민이랑 이준석 측 변호사 문자인데 박철민이 형량 감축, 변호사 비용 및 변론 비용 지원, 사업 진행 비용 지원 10억 원 지원 요 정도면 될까요?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을 잡자고 지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응하지를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보신 문자가 2021년 9월 1일인데 며칠 후에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돈다발 사진 그거 흔들었잖아. 그거 있죠. 네, 돈다발 사진 이거 봐도 맞아. 근데 박철민이 저것이 바로 이 돈다발이 내가 이재명 측에 건넨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걸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3년 전에 2019년에 박철민이 자기 페이스북에 나 렌터카로 돈 이만큼 벌었어요. 돈 자랑질한 당이 사진으로 깨졌을걸요 아마. 걸려요. 네. 걸리는데 장영화 변호사가 그 상황에서 이거를 기자 50명을 불러다가 그거는 또 렌터카로 얘 돈 못 벌었어. 그거는 사실 뇌물 사진이 맞아라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박철민이가 끝까지 이거 다 끝났죠. 논란이 난리가 났어. 조폭 연루 소리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동시에 뭐가 터졌습니까? 대장동이 터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0.73%로 낙선한 이유 두 가지. 대장동하고 조폭 연루 소리입니다. 대선 후보를 바꾼 것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2021년에 조폭 박철민의 허위 조작 폭로에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장영화의 무죄의 근거가 됐어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이게? 매우 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니 밀접이 아니라 핵심이네 핵심.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2023년에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박철민한테 김형진 파타야 네. 사건 범인 김형진이 수감 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필 편지를.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필 편지를 보는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재명 2023년 윤석열 당선돼서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네. 그때 힘이 셀 때 아닙니까? 네.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뭘 달라고 상납한 이런 걸 달라고 회유했는데 내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편지를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제 개인 채널 매봉쇼에서 방송을 하니까 김영진의 아버지가 제 방송을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2023년 제가 받았던 김영진의 자필 편지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12번 자료 한번 통화 녹취가 오늘 네. 공개됩니까? 네. 함께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2018년 7월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검사들이 해유를 하는 거를 형진이가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 나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아라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럴 때 걔네들이 아니 뭐 어차피 마피아 국제 마피아 조직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관련돼서 이재명이하고 옛날에 시장 시절에 관련도 있는데 이런 거 전부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은 너를 10년 구형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유를 가져도 얘는 꿋꿋하게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내용과 무관하니 나한테는 뭐 별도의 얘기니 나는 그 의미 없다. 와 이게 사실이면 이거 검찰도 연루가 돼 있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박철민이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형님이 김영진이한테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업체 시킨 다음에 그 수익금 중 일부 20억 원을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게 폭로의 골자였어요. 그리고 배달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영진이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철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재판받을 때 수감 중이던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또 한 번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과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고 나 이재명 얼굴 본 적도 없고 이 박철민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검사가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 워낙 큰 살인 사건인데. 근데 그알 방송에서 이재명 연루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수사 기록 전체를 받아서 다 못 보고 이제 대략 보고 왔는데 당시 검찰이 그알 방송에 자료 요구를 했더군요. 자기들 수사에 참고를 하려고.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당시에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저 때에 이제 이 김영진 측 아버지 얘기는 김영진과 이제 본인과 아버지 얘기는 검사로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줄 수 있다. 상해치사는 유기징역 3년 이상, 살인은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살인은 무기징역 4년까지 가능하고 상해치사는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진이 17년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상해치사로 했다면 한 10년 정도 한 절반 깎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혹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김영진 측의 주장인데 네네. 그때 그러고 끝났으면 제가 저 말을 안 믿겠는데 박철민 사건에서 박철민이 또 김영진을 지목해갖고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김영진이 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을까? 검사가 왜? 라는 생각, 더구나 문재인 정권 때 아닌가? 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직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지금 아버님이 말한 검사를 포함해서 수사팀에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진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냐 혹시 하라고 했더니 김영진은 그냥 잔혹한 범죄자다. 범죄자고 그러한 뭐 거래를 할 이유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론을 수사팀에서 했습니다. 근데 당시 수사팀이 네, 당시 수사팀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반론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김영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이건 뭐 완전한 진실로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 의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2018년에 파타야 살인사건 검사팀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거래 제안을 했는지 하나. 2022년 윤석열 검찰 때 박철민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나 장영하를 일부러 빼준 거 아니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아, 이거 엄청 큰 검찰이 사건이네. 조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게 18년과 22년 두 군데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때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고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검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겠네. 드는 겁니다. 네. 이 지금 퍼즐상으로는 이 굉장히 이거 권력형 비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큰데요. 예, 그리고 너무 제가 커.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 네, 박지원 기다리고 의원님 지금 계시니까 화 많이 나 7번부터 10번 자료는 다음 방송에서 그건 내일 또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야,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이걸 금품을 준 이 자, 변호사가 이병철 변호사님 지금 수임한- 전화 연결했는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자, 책방송으로 전화 연결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부장판사가 방탄기각을 했다. 이거 법적 카르텔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바쁘시기도 했고. 그때 요청이 한 번 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바빴어요. 원래는 저희 고정 출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제가 자꾸 제가 결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양심상. 아니, 근데 워낙 일이 많으시고 최근에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네. 많으셔서 예. 저희가 막 요청은 많이 했으나 이제야 모실 수 있게 돼서 네. 이제는 언론개혁이다라는 얘기들을 다시 하시게 되시는데요. 최근에 그 SBS, 네. 그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가 낸 성명이 또 다르게 네.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SBS는 일단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SBS의 윤석열 일당이 단전단수 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다. 그랬죠. 네, 그거는 없었죠. SBS가 윤석열 때 예. 뭐 그렇게 정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게 그러면 조폭이 연루설처럼 그런 가짜 뉴스도 언론 자유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앞으로는 예. 지금 7월 1일부터 정통망법 예. 발효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관련 기사가 계속 유튜브에 떠 있다. 그럼 그 전부 대상입니다. 이게 다 고발 대상에 된다. 네, 고발 대상이고 예. 징배제 대상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경계를 좀 뚜렷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와 가짜 뉴스의 경계를. 그래서 가짜 뉴스 해놓고 언론 자유로 면피하고 네. 이런 일은 차츰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통령께서 그날 X에 올린 것은 저는 마지막 줄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 뿐만 아니라 네. 계속 떠 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동영상 삭제해야 되는데 예. 삭제 안 하고 계속 두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안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를 아니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받고 싶다는 네. 대통령께서는 이걸 무슨 언중이에 제소를 한다거나 뭐 법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진솔한 사과는커녕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요 대목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작 PD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 좌표를 찍으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럼 모든 기사, SBS가 보도하는 모든 건 조리돌림이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책임 PD.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오랫동안 민원연 할 때 제가 기자를 찍어서 비판하자.
이게 기자가 아니고 그 언론사를 비판하다 보니 기자들은 뒤에 숨어서 면피하고 바뀌질 않더라. 네. 네, 그런 연장이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언론 내부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맞다. 그게 언론의 사회적 네. 책임이다. 이렇게 대체로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사 노조들이 일정하게 민영 방송의 경우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곽상원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위죠. 네. 네. 그 가족이니까요. 네. 글쎄, 가족이라서 더 조심스러운데 네. 그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우선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고 있는 지도자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공적 지도자의 대명사가 되셨기 때문에 사위적 관점에서 뭔가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개인적 이익에 뭐 활용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고 보도에서 봤는데 네. 유시민 작가는 이미 1988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썼는데 그게 100만 부가 나간 베스트셀러 작가라 저도 읽었습니다. 뭐 또 어떤 분은 책을 팔아먹으려고 어떤다 이런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네. 이미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 조성과 진보 개혁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것이 뭐 누구일지라도 그렇게 개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저희 작가가 정리해 준 바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언론을 대할 때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요. 그리고 검찰 혹은 법원을 대할 때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인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어르신을 추모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언론개혁, 예. 검찰개혁. 예. 뭐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런 요구를 못할 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실천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어려운 과제를 다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네. 박은정 의원이 우리 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네.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 우리 쪽 지지자가 있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미 공적인 지위에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정신을 얼마든지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일하고 예. 그분의 정신을 실천했을 때 예. 저는 가짜 뉴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대통령이셔서 망법, 가짜뉴스 퇴치법 만들었을 때 정말 그분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별 논쟁거리가 아닌데 네. 저는 요새 방금 전에도 제가 보수 언론 하나를 보고 왔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처지가 공공해졌구나. 보수 언론이 네.
보수에 나아갈 길, 우리 사회의 미래를 네. 보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무슨 뭐 이런 제가 보기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것을 논쟁화 시키면서 지면을 장식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게 또 다른 갈라치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지가 공공하다고요. 예, 네거티브 중에서도 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네거티브로 보입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준이 떨어진 네거티브다. 네, 지금 그 재래 언론들이 재래식 언론들이 처지가 매우 공공하다. 그리고 그 재래식 언론의 공공한 처지에 이제 우리 내부에 뭐 작은 불씨, 분열의 불씨를 네. 던지면 예. 뭐 그래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대법원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알은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편을 통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조폭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재 과정, 후속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인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